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신문 보거나 뭐 이 TV라든가 또 뭐 잡지 보면은 대화의 시대가 됐습니다. 지난 1월 1일 김정은이 이제 그 올림픽에 오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올림픽에 이제 대표단하고 또 뭐 북한 그 뭐 관리들 왔다 갔죠. 그리고 3월 5일 우리나라 그 또 대표단이 북한을 갔고, 특사 5명이 그 이후에 미국과도 대화하겠다, 한국과 정상회담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그 대화가 이제 이 압도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국 사람들이 참 미국은 원래 협상을 사실은 많이 하는 나라죠. 정치 협상은 좀 덜해도 미국은 협상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정말로 정상회담을 할까에 대해서 뭐 100% 확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 참 암초가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협상이라는 데 대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 공산주의자들, 뭐 북한을 지금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 정말 그 미국 사람들이 이 근거 옥조를 여기는 그 조그만 책자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그 How Communist Negotiate,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라는 책인데, 이 책이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2003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은 원래 1955년에 나온 책이니까 나온 지 벌써 한 60년 돼가는 책이네요. 60년 돼가는 책인데, 이 책을 누가 썼냐 하면은 찰스 터너 조이. 앞에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름 보면 가운데 이름을 그냥 이 간단히 부르고 앞에 뒤에 이름을 길게 부르는데, 이 사람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C 터너 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존 F 케네디, 뭐 로널드 W 레이건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앞에 있는 거를 그냥 단어 하나만 부르는 거예요. 그 C 터너 조이 라는 그 특이한 이름을 이렇게 불리는 이런 미국 해군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그 휴전 협정을 이 사람이 한 거의 2년 가까이 북한, 중국, 뭐 그때는 이제 중국하고 북한이니까 그들하고 휴전 협정을 이제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제 끈질긴 대화를 하고, 자기가 했던 그 경험을 전쟁 끝난 다음에 55년에 이 책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책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는데, 이 책은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그대로 이 전문을 영어로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읽고, 이것을 보니까 이 최근에 아예 하드커버로 그대로 또 책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하고 협상할 때 이게 참 교과서적으로, 그러니까 뭐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요거를 최근에 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정리를 한 거를 여러분한테 그냥 한번 소개하듯이 하겠습니다. 아마도 북한이 이거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뭐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거기서 어떤 교훈 같은 것을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다음에 트럼프의 트럼프는 자기가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부하죠. 트럼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 치고서는 약간 독특한 스타일이 있는데, 그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또 한 30분 이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를 얘기하는데, 이 터너제도 뭐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셨더라고요. 1895년생인데 1950년이니까 61세 정도 살았는데, 뭐 미국 해군 장교죠. 해군 장교가 별 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미국 해군사관학교 교장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남긴 책이 이 책인데,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 이거는 주로 10개월 12일 동안 했군요. 보니까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기 앞에 10개월 12일 동안 그 유엔 측
수석 대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책이 너무나 간결하게 돼 있어가지고 뭐 1, 2, 3, 4, 5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이거는 미국의 그 후배들이 이것을 꼭 잊지 말아라라고 한 그런 얘기들 같아서 몇 개 뽑아왔습니다. 이 책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의 맨 뒷문장이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힘을 배경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힘을 배경으로만 해서는 안 된답니다. 힘을 써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미국 사람들은 아무도 그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힘이 세 하고서 협상하는 것만 가지고선 충분하지 않고 그 힘을 직접 쓰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쓰면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그래 미국 북한하고 대화를 하지라고 얘기하는 그날 이제까지보다 더 강한 그런 그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조이 제독이 한 말 중에 전쟁을 피하기 원한다면 전쟁의 위협 부담을 감수해야만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한 것이죠. 그들은 주의 깊게 무대를 설정한다. 처음에 시작할 때 무대를 만드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체면 유지, 유리한 협상 환경, 그리고 실리, 장소와 환경을 세심하게 고려한다. 그들은 그러니까 막 그냥 엄벙덤벙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황급하게 하지 않는다. 예. 이게 지금 조금 그 100% 적용이 안 되는 거는 여기는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리고 뒤에서 이제 그 조종하는 소련이 있었는데 요번에 협상은 오로지 북한 혼자만 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엉겁거리나 황급함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김정은이 약간 황급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협상가는 아닙니다. 왜? 자기가 모든 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할 필요가 없죠. 그냥 명령하면 되니까. 그리고 김정은은 아직 외국하고 특별 거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면은 처음으로 협상하는데 그런 면에서 김정은은 그 미지수가 많아요. 이 책이 100% 적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그 내용을 먼저 잠깐 목차를 말씀드리면은 이들은 배경을 설정하는데 대단히 신경을 쓴다. 그리고 자기 목적에 유리한 결론들로 구성된 의제를 만들려. 의제조차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 거다. 그리고 공산 측 대표들은 전부 논리에 그 광신적으로 그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기가 지연작전입니다. 지연작전. 그 회의가 쭉쭉 나가는 것보다 지연을 시키는데 도사들이다는 그 얘기입니다. 합리성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힘이 밀리면 합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합의를 하되 차후에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가급적 강구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없이 사인을 하지만은 꼬투리 잡아서 지키지 않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논점 회피 수법, 그러니까 이슈를 자꾸 흐리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짜 쟁점을 끼워 넣는다. 진실을 부인하고 왜곡한다. 또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책의 그 장의 제목들입니다. 인치에서 마일로, 인치는 요 2.5cm죠. 마일은 1600m입니다. 요만큼 양보하면 결국 인치가 마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상대방이 양보하면 이를 상대방이 약하다는 신호로 본다. 이 책 제목의 한 챕터가 사기꾼들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공산 측은 이미 합의한 내용을 부인하면서도 조금도 당혹스러워하지 않는다. 문제를 제시하면 그건 당신이 해석을 틀리게 한 거야 라고 응수할 뿐이다. 그리고 피곤하게 하는 전술, 피곤하게 한다. 이 부분을 이게 그 각 챕터 제목인데 이걸 조금씩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 설정. 전쟁을 이제 시작하고서 전쟁이 시작된 것이 1950년 6월 25일입니다. 딱 1년 만에 소련이 이거 휴전 협정을 하자. 전쟁은 3년 걸렸는데
휴전협정 2년을 했습니다. 1951년 6월 20일 날 그 공산 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원산에서 하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덴마크 병원선에서 하자. 이제 전쟁 중이니까 덴마크가 병원선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병원선이니까 중립지역이고. 미국이 그걸 덜컥 받아들입니다. 미국도 피곤하니까 전쟁이. 원산항에 있는 원산항 앞바다에 띄워놓은 그 덴마크 병원선에서 하자. 예, 이거는 진짜 잘못한 건데 그 배경을 북한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갑자기 느닷없이 그 6월 20일에 그렇게 제안했는데 그 배 이름이 유틀란티스라는 배입니다. 갑자기 7월 1일 날 너네들이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받아들이니까 아 저것들이 지금 회담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서 개성으로 와. 그래서 개성. 정전을 원하면 개성으로 와. 그럼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지. 예. 원산은 뭡니까? 북한 지역입니다. 북한 지역. 그리고 개성은 뭡니까? 그것도 북한 지역입니다. 그 미국은 그 개성은 38선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전쟁하는 동안은 북한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 시간은 그 미국은 여기를 비무장으로 하자 그랬는데 북한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경 설정이 중요하다는데 그 북한의 그 대화를 했던 사람이 그 남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뭐 장군이죠. 근데 북한 사람 치곤 한국 사람 치곤 큰데 그래도 뭐 조이 제독보단 작잖아요. 근데 가서 앉아 보니까 키가 똑같이 나와. 보니까 남일이 앉은 의자가 조이 의자보다 한 10cm 높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앉아 보니까 키가 같게 나오는 이런 것까지도 북한은 신경을 쓰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앉는 자리도 신경 쓰고 그 참 이런 그 신경 쓸 게 많아요. 그 남쪽에 앉을 거냐 북쪽에 앉을 거냐. 미국 사람들은 남북 그런 개념 그 개념이 있는데 동양은 이긴 편이 남쪽을 향해서 앉는답니다. 진 편이 북쪽을 향해서 앉고 이런 것까지 북한은 전부 신경을 쓴다. 즉 배경 설정하는데 아마 지금 북한이 3월 5일 날 얘기하자고 해놓고 지금 한 뭐 보름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가 아마도 이 배경 설정을 어디서 할까 뭐 할까 이런 거 다 따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 북한하고 중국 대표단 사진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그 잘생기고 키 제일 큰 사람이 그 남일 북한 측 대표고 그 옆에 그 이상조라는 사람인데 이상조 씨는 나중에 전향을 해가지고 늙은 다음에 한국 와가지고 한국 전쟁은 북한이 계획해서 일으킨 남침 전쟁이라는 것을 증언해가지고 또 참 그 세상을 놀라게 했죠. 저 사람은 6.25 때는 정말 무지막지한 사람인데 이 터너 제독이 이 남일 씨도 그렇지만은 이상조 소장 그때 별줄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무지막지한 사람이냐면은 파리가 얼굴에 앉아서 기는데 눈도 깜짝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게 상대방을 겁주는 것이죠. 뭐 완전히 파리가 하는데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런 얘기가 이 책 속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그 배경 설정에 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교리, 공산주의 교리에 아주 그 능란하고 뭐 여기 일화들이 많은데 일화를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우리나라 측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아무래도 이건 영어로 하니까 그래서 그 중령한 사람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이상조 소장이 북한 사람인데 당신 한국 사람 아니야? 근데 왜 영어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이중령이 잘 받아치더라고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로 한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도 다 이것을 위해서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이런 걸 갖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전쟁하는 중이다라고 받아쳤다는데 참 이거는 이 조이 제독이 감동을 받고서 이렇게 인용을 했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그 회의장 사진 뭐 이렇게 옛날 사진이라서 전부 다 흑백이지만은 뭐 한두 장 제가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대를 설정한 다음에 무대를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키 작은 사람은 키까지 이제 키마치 그것도 갖다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해놓고 그 다음에 속임수가 들어가 있는 의제를 합니다. 속임수가 있는 의제를 하는데 전쟁을 막 하면서
그 휴전선이 막 이게 전쟁을 할 때는 서로 군인들이 마주보고 있는 거가 전선이죠.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38선 직선인데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 경기도 쪽은 이렇게 내려오고 강원도 쪽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뺏은 땅, 뺏긴 땅 그런 걸 보면은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뺏은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바다는 전체가 다 유엔군이 장악하고 있었고 북한의 하늘 전체는 또 유엔 미군 공군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땅조차도 한국에도 올라가 있었고 그런데 회담을 하자 그러면서 의제가 어디에서 휴전할 거냐. 근데 북한이 계속 383에서 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해군 다 내려와야 되고 공군 다 내려와야 되고 육군도 쭉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강원도는 383 이북도 지금 다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만 가지고서도 몇 달을 끌었습니다. 38선으로 안 받아들이면 회의 안 한다고 하면서 저걸 몇 달을 끊었는데 하여간 그 의제에 북한은 속임수를 집어넣는다. 공산주의자는 속임수를 넣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은 38선 그리고 그 회의를 시작할 때 경계선이 벌써 이미 38선보다는 땅도 한국이 많이 땅 뺏기해서 이제 한국 측이 많이 올라갔죠. 강원도에. 저기 그 38선이라는 그 선이 우리가 이제 뭐 동해바다 놀러 가다 보면은 강원도 쪽으로 갈 때는 그 38선이 지나는데 그 위는 전부 다 6.25 끝난 다음에 한국이 이제 북한으로부터 뺏은 땅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저기 지날 때는 반드시 내려서 뭐 커피도 한 잔 먹고 사진도 찍고 그래요. 38선 휴게소가 거기 38선에 있습니다. 그 사진도 제가 하나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 북한이 38선으로 하자 휴전선은 이제 전쟁 휴전하는데 38선 그거는 받아들였을 경우에 뭐 엄청 손해 보는 것이죠. 엄청 손해 보는 겁니다. 근데 하여간 그렇게 이 의제 속에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의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대부분 논리가 맹종적이다. 맹종적이다. 그리고 일단 협상이 시작되면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일이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을 막 시끄럽게 하고 떠들고 막 이런다 합니다. 그리고 꼬투리 잡고 그래서 이 터너조이 제독은 오히려 그들은 사건을 만들어낸다. 회의하면서 이슈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슈가 더 불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 선전 협상에 유리하게 활용한다. 언젠간 말이죠. 그때는 뭐 개성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냥 천막 같은 겁니다. 근데 미국이 폭격했다고 그러면서 폭탄을 보여주는데 미국이 쓰지 않은 폭탄입니다. 한 번도. 이건 너네가 우리가 자고 있는데 이 폭탄을 떨겨뜨려서 그래서 너네가 우리 휴전하는 그 회담 장소를 폭격했기 때문에 몇 달 동안 회의를 할 수 없어. 그런데 이 조이 제독은 그것은 이미 몇 달 전에 이미 다 계획으로 시나리오로 만들어 놓은 걸 하지 거기 있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협상 대표가 상당히 자기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뭐 소련이나 북한이나 중국은 그 협상 대표가 항상 본국에 전화를 걸어서 그 상급자한테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렉시블하게 하질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또 썼고요. 그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의 협상 전략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그 지연시키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공산 측하고 이제 항상 이 대화라는 것이 서방 측인데 서방 사람들이 조급합니다. 서양인들이. 그래서 일을 시작하면은 그래도 그 일을 끝나는 것이 완성하는 것이 목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지연 전술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특히 상대가 미국일 때는 그렇다. 미국인들은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이 미국 친구들은 뭔가를 완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조급한 성질 있어요. 모택동이가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회담하다가 수영장 옆에서 회담합니다. 그래서 잠깐 쉬고 하자 그래서 수영합니다. 수영. 그러니까 천천히 수영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녹차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은 그냥 계속 먹는데 녹차를 마시다 보면 자꾸 또 화장실 가고 싶고 그럼 그 사이에 모여서 또 회의하고 자기네들은 작전 짜는 거죠.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같이 커피를 마시다 학생이 자꾸 화장실 가니까 자네는 나중에 협상은 못하겠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의 협상 방식이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도주의적 고려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공산주의가 좀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집단을 강조하지 개인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그 재밌는 예를 이 사람이 썼는데 공산주의자들이 2 더하기 2는 6이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2 더하기 2는 6이야. 도무지 말이 안 돼서 그게 어떻게 6이냐 4지. 그럼 그거 가지고 말이 안 되는 싸움을 한참 하는데 나중에 야 그럼 5로 하자. 2 더하기는 5라고 하자. 그러면 서방 측이 거기에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산 측이 2 더하기 2는 6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참 어이없는 주장을 가지고 서로 논쟁 벌이다가 그럼 5로 합시다 그러면은 야 그러고 말아 하고서 그래서 이렇게 양보를 이 책 81페이지에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거 참 말 되는 얘기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죠. 협상할 때는 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지금 할 수 없이 합의를 하지만은 차후에 지키지 않을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 무슨 말을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해석할 때 시비를 걸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이간 대통령이 소련하고 협상할 때 그랬습니다. Trust, 믿겠다. But verify. 그러나 가서 내가 검증을 해보겠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이 협상 태도 중에는 검증을 안 받는 것으로 노력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미국 측은 검증을 하는 거가 이제 서방 측에는 들어가죠. 논점 회피 수법. 이것도 이제 가짜 쟁점들을 끼워넣는 건데 본 이슈가 지금 북한하고 한다면은 핵을 폐기할 거냐고 본 이슈인데 거기에 엉뚱한 걸 갖다 끼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뭐를 예상을 했냐면은 이게 옛날 거니까 이제 자동차 값이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700 정도면 살 수 있는 중고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이 사러 갔어요. 근데 자동차 파는 사람이 $700에 주겠다. 사실은 $1000인데. 근데 내가 이걸 너한테 $700에 주니까 앞으로 계속 나한테 와서 사라. 항상 내 차를 사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 차가 $700에 너한테 팔 텐데 원래는 $1000짜리를. 근데 이걸 사면은 앞으로 계속 나한테 사야 돼. 그런데 이제 국제정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동차 게임이라면 안 사고 가면 됩니다. 근데 국제 이슈는 중요하기 때문에 참 거기서 망설이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줬어. 앞으로 내 차 안 사도 되니까 $1000 내셔. 그러면 $1000 냅니다. 그게 바로 북한이 논점 회피 수법을 이 터너조이 제독이 이제 예로 쓴 거예요. 그 실제 예로 이제 휴전 감독은 안 받는다. 휴전이면 휴전이지 무슨 휴전을 감시를 받느냐.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중립국으로 휴전 감시단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너네도 중립국 세 나라 돼. 우리도 세 개 낼게. 해가지고 유엔군은 중립국으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를 이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휴전을 감독하게 하자. 그럼 뭐 저 나라는 아무리 봐도 맞잖아요. 중립국이죠. 그런데 중국하고 북한 측이 중립국이라고 낸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이게 어떻게 중립국입니까? 거기서 특히 소련이 어떻게 중립국입니까? 근데 북한이 우기는 거는 소련은 전쟁을 안 했잖아. 소련은 법적으로는 안 한 거가 됐죠. 중국하고 북한이 하는 거로. 그런데 소련이라는 걸 집어넣은 거는 나중에 그 소련을 빼줌으로써 다른 데서 큰 양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걸 한데 집어넣고 보는 거예요. 저거를 이제 터너 조이 제독은 논점 회피 수법이다라고 썼죠. 중립국 세 나라 하자 그러는데 터무니없는 걸 넣었다가 결국은 그걸 빼는 조건으로 다른 데서 이제 이득을 해결책을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얻어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진실을 부인한다. 그리고 왜곡한다라는 원칙인데, 그런데 진실을 전적으로 왜곡하진 않는데요. 그 진실이라는 게 부력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부력이라는 건 뭡니까?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데도 갑자기 튀어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풍선 같은 거를 물에다 집어넣으면은 가히 눌러있고 있는 동안에 있지만은 놓으면은 푹 튀어나오죠. 그때 이제 망신당하는 거지. 숨겨 있는 거 보이니까 그 난처한 순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부인하지만은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예를 봤더니 이제 증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둘이 싸웠어요. 두 사람이 싸웠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귀를 물어 뜯었습니까? 물어 뜯는 건 못 봤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은 거기서 쓰려고 그럽니다. 거 보시오, 물어 뜯는 건 못 봤잖아. 근데 그 다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어 뜯는 것을 못 봤는데 내뱉는 것을 봤습니다. 뱉어내는 것을 봤습니다. 물어 뜯었으면 뱉어야 되죠. 바로 그런 식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분명히 물어뜯는 거 못 봤다고 그랬으니까 안 물어뜯은 거 아니오가 되는 겁니다. 귀가 피가 막 나는데도 이게 이제 포로 협상할 때 그랬대요. 포로 협상할 때도 그러고 뭐 보면은 북한이 말하는 거가 100% 틀리는 건 아니야. 사실은 중국이 말하는 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진실을 부인한다. 그리고 왜곡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를 양보하면은 이 사람이 약하구나라고 보고 이제 큰 거를 양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상대방이 양보하면 이를 상대방이 약하다는 신호로 본다. 그 협상 제안 일부를 수용하면은 오히려 더 완강하게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미국이 야 그럼 전쟁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갖고서 군사 공격을 하면은 회담장으로 오는 거예요. 말로 하자 그러면 버티고 바로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거의 10개월 이상 뭐 진절머리를 이제 하면서 이제 협정을 한 거죠. 이 사람이 만약 군사력을 더 세게 쓰고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그랬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거대로 했으면 적어도 1, 2년 먼저 전쟁이 끝났을 거다. 지금 수준에서 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챕터 하나의 그 제목이 사기꾼들이에요.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은 사기꾼이다 하는 얘기죠. 공산주의의 협상 절차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합의를 피하기 위한 방책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런 수단을 다 사용한 후에도 그들은 최후의 수단을 남겨놓는다. 공산 측은 이미 합의한 내용을 부인하면서도 조금도 당혹스러워하지 않는다. 그 뭐 아주 그 얼굴에 철면피죠. 문제를 제시하면 당신의 해석이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그 아주 웃기는 재밌는 예를 이제 영어로 Jones said Smith was the guilty guy. 존스는 스미스가 잘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여러분 영어 이제 보실 거예요. 존스 said Smith was the guilty guy. 존스는 스미스가 잘못한 죄를 저지른 친구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거기 점 하나 찍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존스, 콤마, said Smith was the guilty guy. 콤마 2개 찍으면은 안 찍고 하면은 존스는 스미스가 잘못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은 스미스입니다. 근데 점이 2개 들어가면은 존스가 잘못된 녀석이라고 스미스가 말했다가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영어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결과를 해석하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 약속을 했는데 분명히 스미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점 찍어 놓으면은 잘못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 측은 그들의 합의된 내용을 자주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공산 측은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물어보는 아무리 엄숙하게 비준되었다 하더라도 협정은 그 자체가 특별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하고 협정한 것이 제가 그런 경우 많이 썼죠.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합의한 것이 도대체 그 효과를 발휘한 적이 이렇게 많이 있는가? 유리하게 시행될 때만 구속력이 있다.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 협정은 무효다, 종이다라는 것이 이 공산주의자들하고 협정할 때 잊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되었던
공산주의자와의 약속은 믿지 마라. 공산주의 행동만 믿어라. 요 글자 자판이 나갈 때 제가 그 옆에다 숫자를 붙이겠습니다. 요 숫자는 요 책의 페이지 수입니다. 그 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인용했다는 그런 의미로 피곤하게 하는 전술, 그냥 뭐 어거지 부리고 말이 되지 않는 소리 반복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할 때 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모자른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계획으로 하나의 협상 전략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협상이 6.25 전쟁하는 동안에 협상이 잘 진행되었을 때는 미국이 공격을 세게 할 때 그때 협상이 더 잘 진행되었다는 그런 그 경험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 결론으로 공산주의자들랑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데 또 뭐 미국도 이 책 또 읽겠죠. 그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이 뒤에 있는 책을 쭉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토노조이 제독의 조언, 결론적 조언. 적이 정전을 청할 때 압력을 낮추지 말라. 오히려 압력을 증가시키라. 지금 김정은이 얘기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압력을 내려누르는 것을 낮추면은 이제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힘이 결정적인 요소이며 저들이 알아듣는 유일한 언어는 힘이다. 역시 그 공산주의자랑 그 회담할 때는 힘, 막강한 힘. 아까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죠. 힘 배경으로만 쓰면 안 되고 직접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6.25 정전회담이니까 정전회담은 짧아야 한다. 회담은 짧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협정 체결의 시한을 정해야 된다. 막 그냥 무한정으로 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방 측이 불리해요. 민주주의가 불리합니다. 회담 중단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박차고 나올 수가 있어야지 공산주의자들하고 협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달리면은 약점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매달리면 약점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리고 무슨 회담을 할 때 장소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전쟁에 관련된 회담일 때는 그 회담 장소가 분쟁 지역 밖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성으로 간 거는 참 치명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그때 이제 미군이 협상하러 가면은 박격 부부대가 막 옆으로 지나가고 막 그랬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훈장을 이렇게 차고 갔는데 그 북한 병사가 훈장 차고 지나가면서 그 미국 이쪽 협상단을 겁주는 거예요. 미국 놈 40명 죽이면 받는 훈장입니다라고 소리 지르고 가고. 그래서 그 정전회담 장소는 분쟁 지역 밖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산 측한테 회담 장소를 일방적으로 허락하지 말라. 그러니까 북한이 어디를 정하면은 반드시 어깃장을 놓고 다른데 중간쯤으로 해야 됩니다.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회담을 진행시키기 위해 공산 측에 계속 양보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 양보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라. 이것이 토노조이 제독의 그 결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양보와 동등한 것을 요구하라. 크고 작은 문제를 뭐 큰 문제든 작던 문제든 공산주의자들에게 같은 수준의 양보를 요구하라. 그리고 자기가 유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공산주의자들에게 그 뇌리에 심어주라. 그리고 서두르면 안 된다. 절대로. 바쁜 것 같아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협상을 종결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라.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도 진전된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협상을 종결시켜라. 장강설식 발언을 하지 마라. 불필요한 얘기 많이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 한국전쟁 휴전협정을 종합평가했을 때 성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미국이 협정을 할 때마다 정치적인 목적이 자꾸 바뀌어요. 정치적인 목적이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을 구체화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담을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그 1년 만에 만났을 때는 미국은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정치적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개입한다면은 이 전쟁을 큰 전쟁으로 가면 안 되겠다가 정치적 목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목적이 변해요, 자꾸. 그래서 밀렸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협상을 하니까 이제는 군사력 유효 카드를 버려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게 치명적으로 잘못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사층과 협상할 때 군사력 유효 카드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와 정반대다. 지금 미국은 확실히 이 교훈을 배운 것 같아요. 지금 북한하고 협상을 한다는 말을 한 이후에 계속 군사훈련도 하겠다고 그러고 경제 압박도 더 하겠다고 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은 뭐 이 교훈을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피하기를 원한다면 전쟁의 위험 부담을 감수할 준비를 갖춰야 된다. 이건 뭐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조이 제독은 메가더의 말대로 전쟁에서 승리 이외의 대안은 없다. 이 정책을 가지고 밀어붙였으면은 지금 수준의 휴전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맨 앞에 얘기했지만은 마지막으로 다시 얘기하면은 이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 이 책의 끝 부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협상할 때 단지 힘을 배경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힘을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미국 사람들은 아무도 협상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참 50몇 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은 그래도 공산주의자랑 처음으로 이제 협상을 뭐 10개월 이상 했던 사람이 자기가 느꼈던 교훈을 아주 그 조그만 책이지만은 깔끔하게 정리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북한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중국과 소련과 북한 그 세 나라가 사실은 하나로 뭉쳐서 했던 그 경험을 쓴 건데 그래도 뭐 북한이 이제 스스로 뭐 자기네들은 공산주의 정통파임을 자부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얻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전쟁하고 정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전쟁의 연속이고 또 전쟁하다가 정치로 또 바꾸는 거고 그렇죠. 이게 원래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는 말을 클라우제비츠라는 독일의 이제 장군이 쓴 전쟁론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을 읽고서 레닌이 이 책에는 쓰지 못할 말이 한마디도 없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그 중에서도 이제 최고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협상을 하는데 그 목표라든가 정치적 목적 이런 것을 잃거나 또 뭐 양보를 뭐 계속 한다거나 하면은 안 될 거다라는 뭐 그런 노파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책이지만은 한번 그 소개를 했는데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지켜보는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보고서 하나의 그 뭐 지식의 그 기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뭐 당장 촬영을 하진 않지만은 짧은 시일 내에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이라는 책을 제가 그 최근에 다 읽었는데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번 미리 선전한다면은 트럼프의 협상 방식, 그러니까 미국의 협상 방식이 아니라 그냥 트럼프라는 그 개인의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